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천안에서 커피숍을 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호주를 오게 된 이유 중 하나이며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인 무서운 경험담입니다. 그때 당시에 천안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원룸에서 지내다가 친구가 3개월 정도 도와주기로 하면서 좀 더 가게에서 가까운 복층 오피스텔을 구해서 반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은 세입자가 살지 않고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약간 의아함을 느꼈지만 집도 깔끔하고 괜찮아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정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1층을 쓰고 친구가 2층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친구가 눈이 빨간 채로 잠을 설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이유인 즉슨 제가 잠들고 얼마 안 되어 친구도 씻고 자려고 2층에 누웠는데 갑자기 1층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불을 끄려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다시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무서워서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는데 다시 불이 켜지더니 바로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잠을 설치고 다음날 저에게 그 얘기를 했으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냥 전기 문제이겠거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쉬는 날이라 서울을 올라갔을 때 저는 혼자 자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 핸드폰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켜지는 겁니다. 혼자 있던 상황이라 조금 무서웠는데요. 그래도 불을 끄려고 침대에서 일어난 순간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불이 3회 정도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기에 집을 나와 찜질방에 가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친구가 오자마자 나도 그랬다고 얘기하자 친구가 센서 때문이라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센서 등은 현관에만 있고 방 메인 등은 스위치형이었거든요. 좀 무섭지만 그냥 전기 문제로 치부하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밤 12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가게 메인 자동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열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가 왔나 나가봤는데 엘리베이터는 다 1층에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1층이 아니었거든요. 무서워져서 대충 마감을 끝내고 서둘러 집에 가게 되었는데 먼저 들어가 있던 친구가 집 밖에서 담배를 피며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갔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저도 사실 가게에서 약간 무서웠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자 친구가 얘기하길 혹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는 여자가 있냐고 대뜸 물어보더군요. 여자친구는 아는데 그 시간에 서울 사는 여자친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친구가 1층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TV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2층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서서 자신을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밖으로 나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조금 쫄라서 같이 올라가 보았으나 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잠을 자야 하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오바도 해봤지만 더 큰 문제는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집에 귀신이 한 마리 사는 것 같다고 얘기하자 어머니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런 게 어딨냐고 엄마가 내려가 보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여장부십니다. 어머니가 내려오시고 저희는 가게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서 남자 둘이 사는 더러운 집을 청소하시고 피곤하셔서 잠시 제 침대에 누우셔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꿈을 꾸셨는데 2층에 어떤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네가 애들이 말하는 귀신이니 내려와봐 같이 놀자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를 보더니 시익 웃더니 사라지고 꿈에서 깨셨답니다. 어머니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저한테 웃으면서 말씀하시고 다시 서울을 올라가셨는데 그날 밤에 주무실 때 꿈에서 그 귀신이 어머니 몸에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셔서 소리를 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잠에서 깼는데 정말 온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뭔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결국 도망치듯이 호주까지 오게 되었네요. 두 번째 이야기,
집이 불에 타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중학교에 다닐 때 집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집은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집으로 비가 새기까지 하는 낡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 가족 모두가 이 집을 마음에 들어해서 애착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집에 인격이 있다면 집도 우리를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나는 그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난 원인은 이웃집의 누전이었습니다. 집은 여러 가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였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데다 나무로 지어졌던 우리 집은 순식간에 타들어갔고 우리는 몇 시간 만에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불타버린 집에 혼자서 남아있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집은 옛날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불이 났던 건 꿈이었나 봐. 다행이다. 라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니 방의 배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부엌벽이 없어지고 본 적이 없는 다른 집에 이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이음매를 찾아봤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두 집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집은 같은 집이야. 꿈속에서 나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아침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새로 살 집의 후보를 정했어. 라며 형제들과 나에게 말해주셨습니다. 지금 임시로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우니까 각자 가본 다음 의견을 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래도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어서 학교를 쉬었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날 밤 꿈에서 봤던 그 집이었습니다. 시험 삼아서 부엌 천장을 보니 꿈과 똑같은 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시로 살고 있던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이야기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에 새 집에 꿈을 꿨어요. 전에 살던 집이랑 이어져 있었어요. 전에 살던 집이 여기를 소개해 준 것 같아요.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을 어린 아이의 쓸데없는 말이겠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꿈을 꿨다니 그 집으로 하자꾸나. 다른 형제들은 아직 그 집을 보지도 않았고 어머니도 없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와 형제들은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났고 부모님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나는 그 집이 옛날에 살던 집에게 소개받은 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공동묘지 근처의 아파트. 괴담 중에는 우리 학교 혹은 병원이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다지 믿지 않고 그저 괴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정말 터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3이 되던 해 2006년에 저희 가족은 아버지 사업을 계기로 중국 대련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련의 집값이 싼 편은 아니지만 한국에 비하면 비싼 편도 아니기에 아버지께서는 대련 시내가 아닌 외곽의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산이 있는 꽤 좋은 단지를 고르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단지에는 한국인들이 꽤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단지의 이름은 하이창 신청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는 산을 깎아서 만든 단지였는데요. 그래서 입구부터 맨 마지막 아파트의 건물까지 가려면 경사를 10분 정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바로 맨 마지막 건물이었습니다. 비록 입구랑 멀어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바로 뒤에 산이 있고 또 건물 중 제일 높았기 때문에 바다도 잘 보이고 해서 딱히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바닥과 벽지 색이 진한 고동색인데다가 천장도 높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뭔가 음산한 분위기가 풍기고 집이 워낙 커서 부엌에서 부모님 방까지는 소리쳐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거실과 방 두 개를 가르는 문이 역할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거실이 있고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과 맞은편으로 방 두 개가 있고 그곳이 제 동생과 부모님 방이었습니다. 제 방은 그 문에서 멀리 떨어진 부엌 맞은편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실 TV 아래쪽에 서랍이 4개가 있었는데
그중 서랍 하나가 아주 천천히 저절로 열리곤 했습니다. 만약 집이 약간 기울어서 그랬다면 왜 다른 서랍들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금방 열리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열리기에 더 미스터리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께서 그 서랍을 고치기 위해 뜯기까지 하셨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테이프로 붙여서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실과 방 두 개를 가르는 문이 저절로 열리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름이나 봄에는 다른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에 의해서 저절로 열릴 수도 있지만 저희 가족이 이민 갔을 때는 1월 달이므로 그렇지 않아도 추운 겨울날 창문을 열고 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에 혼자 영화를 보려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면서 천천히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밤에는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상했던 점은 어느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가을 어느 오후에 저는 혼자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심코 산을 바라봤는데 해바라기가 가득 심어져 있고 햇살이 너무 아름다워서 흰둥이를 데리고 산을 올라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음악을 들으면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보통 한국의 큰 산이 아니라 아주 얕은 야산이고 또 위에서 보면 누가 뭘 하고 있는지 훤히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고작 10층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그렇게 오후 5시가 되기 전에 산을 올라간 저는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에 취해서 정신없이 올라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정상에서 1시간가량을 정신없이 뛰어놀았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확히 그 1시간가량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빨리 감기로 건너뛴 것처럼 모호한 느낌입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왼쪽 뺨에서 오른쪽으로 싸늘한 바람이 스치고 가는 순간 무심코 바라본 오른쪽에는 무덤들이 즐비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과는 다르게 컴컴한 오른쪽 동산에는 왜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나 싶을 정도로 온갖 무덤들과 알록달록한 천들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퍼뜩 정신이 돌아와서 제 발밑을 바라보니 제가 무덤을 밟고 올라서 있더군요. 순간 정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끼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는 지금도 아직 소름이 끼치네요. 어쨌든 그때 제가 데리고 간 강아지도 마치 뭔가에 취한 듯해 보였는데 제가 흰둥아 집에 가자라고 하는 순간 주인도 버리고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더군요.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시길 산에서는 해가 빨리 진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정상에서 내려와 발밑을 디디는 순간 나무 때문인지 너무너무 컴컴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가을이고 하니까 해가 빨라져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네요. 아픔 보일 정도였지만 너무 무서운 나머지 강아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이놈이 꼬리를 말고 냅다 도망치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막 뛰어내려오다가 꼭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무심코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 나무들 사이에 빨간 천과 노란 천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은 마치 여자 머리카락 같아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산에서 내려온 다음엔 다리가 풀려서 한참 후에서야 겨우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비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곳이 원래 대련의 공동묘지였는데 하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내에는 땅이 없어서 이곳까지 헐러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거 잘 믿지 않는데 실제로 이 일을 겪은 이후에는 틈만 나면 가위에 눌리고 이상한 소리들을 듣고 그랬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은 10층에 사셨는데 집이 너무 음산해서 계약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사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도 1년만 살고는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정말 집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의 방문. 어머니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73년도 결혼하시던 해의 이야기니까 거의 50년 전쯤이 되네요. 아직 제 형이 태어나기 전이었다니까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제 외할머니는 상당히 여장부 같은 분이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외할머니께 고분고분 맞춰주면서 사셨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까지 살던 예전 집은 당시로서는 넓은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정원도 있었고 마당엔 쇠석도 깔아놓고 했었던 기억이 선하네요. 집 대문은 마루를 기준으로 마당의 왼쪽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면 작은 골목을 따라 뒷집을 갈 수 있었습니다. 뒷집에 살던 준석이네 가족 생각도 갑자기 나네요. 어머니의 원래 고향은 서울이셨는데 시골로 시집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랍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소리에 먼저 깨셔서 불안한 마음에 누굴까 하고 있는데 희미하게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선명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대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직감하셨답니다. 바로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라고 말이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나가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말리셨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갑자기 잘 주무시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버지가 오셨다고 딸이 사는 거 보러 오신 거라고 울면서 나가려 하셨답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는 만약 지금 집사람이 나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어머니를 강하게 제압하셨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한참을 우시다가 겨우 진정하셔서 주무시고 아버지는 안방등을 켜놓고 날을 새셨다고 합니다. 날이 밝아 아버지께서 나가보니 누가 왔다거나 대문을 열었다거나 하는 흔적은 없어서 안심하셨다고 하고요. 그날 아침 일찍 준석이네 어머니가 집에 오셨답니다. 준석이네와는 앞뒤로 붙어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도 서로 많이 놀러 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스레 하시는 말씀이 어제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그 말에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셨고 아버지도 너무 놀라서 한참을 멍하니 계셨다고 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 어머니도 할머니가 되셨지만 아직도 그날 외할아버지가 저쪽 세상에서 하루 휴가를 받아서 딸 사는 거 보고 싶어 오신 거라 믿으시면서 뭉클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 죽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오시리라 믿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니의 소박하면서도 불가능한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은 저희에겐 좋은 날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들이 두렵습니다. 5번째 이야기, 제주도의 괴담. 저는 제주도에서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했던 곳은 난대산림연구소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고사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고사리를 캐러 사람들이 오곤 하는데 사람들이 오는 구역이 출입금지 구역이라 산불 관리 겸 출입 통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차로 산의 출입금지 구역을 순찰했습니다. 제주도는 1년에 2번 장마가 옵니다. 봄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고사리가 나기 시작할 때쯤이면 비가 내린다고 고사리 장마라고 합니다. 이 비를 맞고 좋은 고사리들이 자랍니다. 여하튼 그날도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후임 3명은 차를 타고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무전기에서 잘 가지 않던 곳으로 순찰을 가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산은 서귀포에서 한라산을 가기 전에 있는 조그마한 산인데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동하여 한참을 순찰을 돌고 있는데 제 후임이 말했습니다. 형, 저쪽에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확성기로 거기 아주머니 다 보여요. 어서 나오세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처에 차를 세우고 풀숲에 들어가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출입금지 구역이라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후임은 이상하다고 분명 봤다면서 투덜거렸습니다. 30분 동안 순찰을 도는데 할머니 한 분이 등에 고사리 한 무더기를 메고 내려오셨습니다. 할머니께 다시 오시지 말라고 주의를 드리고 차에 태워 산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크게 틀고는 후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노래 좋지 않냐? 라고 말했는데 뒷좌석에 계셨던 할머니께서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산에선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야. 저희는 이상하신 분이라 생각하곤 대답하지 않고 산 입구까지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점심도 먹고 다시 순찰을 도는 중이었습니다. 후임이 소변이 마렵다면서 차에서 내려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후임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후임이 간 방향으로 갔는데 후임은 없고 숲이 마구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부에 무전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없어졌던 후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후임이 눈이 풀린 채 울면서 온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른 후임을 질질 끌어 차에 태우고 도망가다시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달려 연구소 근처에 멈추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임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임의 말에 따르면 소변을 보러 갔는데 아까 봤던 아주머니가 멀리서 자기를 쳐다보더라고요. 후임은 아주머니에게 주의를 드리려고 바로 쫓아갔는데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시 놓쳤다 싶어서 뒤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 손을 꽉 잡고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발버둥 치고 나무를 쥐어 잡아도 힘이 엄청나서 숨도 못 쉴 정도였답니다. 후임은 이대로 끌려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큰 나무를 부여잡고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둘렀답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은 사람을 봤는데 아까 자길 보던 여자였다고 합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마치 영화에서 총을 맞은 것처럼 머리에 큰 구멍이 있고 온몸에 칼자국이 있었답니다. 그리곤 자기를 향해 욕을 계속했다는데 자세히 듣진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저희가 달려간 거고 저희가 왔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농담도 잘 안 하던 녀석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농담할 분위기도 아니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후임은 결근을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무단 결근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근무지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도 그 산에는 순찰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산의 근처로 농원을 하시는 아주머니를 태워다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그분께 그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혀를 찢찢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예전에 그 산은 오래전에 군을 피해 숨어 계셨던 분이 많았는데 산에서 만약 이름을 불러 들어가면 그 이름과 관련된 가족들을 산으로 데려가서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산에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미신을 믿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군복은 아니지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서 군인으로 오해했던 게 아닐까요? 그 후로 그 산으로는 순찰 가지 않았습니다. 6번째 이야기, 꿈속의 소녀.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의 사정으로 인해 해외에 살았습니다. 그때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꾼 적이 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상당히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갈색의 예쁜 머리를 하고 검은 베일이 달린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을 때였지만 동양의 미인 같은 느낌의 여자아이입니다. 슬픈 듯한 얼굴을 한 채 내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한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아이 특유의 맑은 눈동자를 응시하고 있으면 왠지 무서운 느낌이 온 몸을 덮쳐오고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먼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서 있어서 결코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물 위에 서 있는 것도 그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소녀는 일체의 표정도 바뀌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채 바뀌지 않는 시선으로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타이르고 싶어서, 무엇인가로부터 풀어주고 싶다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꿈에 나온 소녀가 걱정된 나는 꿈에 나온 바다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도서관이나 자료관을 찾아 비슷한 바다를 찾아냈습니다. 태평양 쪽의 바다였죠. 여기에 가자고 친구를 꼬셔서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데려가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언제나 꿈에서 보던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나는 경악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던 바로 그곳에 흐릿하게 소녀가 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바다까지의 거리나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광경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꿈의 광경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광경의 영상이 자신의 의식 안에서 비추어 합쳐지고 일치했을 때 갑자기 그녀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인 뒤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알아차려줬구나.
고마워. 그 아이는 꼭 내가 자신을 알아차려 줬으면 해서 꿈에 몇 번씩이나 나타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몸으로부터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그 꿈을 꾸는 일은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바다는 몸을 던져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게 나타났던 그 검은 원피스의 여자아이도 아마 그곳에서 자살했던 것일까요? 7번째 이야기, 기괴한 팩스. 1년 전에 중고 팩스를 샀지만 방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쓴 일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 친구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그 팩스를 사용해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에게 무사히 자료를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제대로 받기는 했는데 무슨 실 같은 게 찍혀서 나왔어. 그게 뭐야?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때는 그냥 그런가 싶어서 무심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또 그 친구에게 자료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그 실 같은 게 가득 찍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료를 읽을 수가 없어. 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나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내줬지만 다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심한데 아무래도 나도 마음에 걸려서 팩스를 열고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팩스의 뚜껑을 열고 안을 보니 수많은 긴 머리카락에 렌즈가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져서 그 팩스를 버렸습니다.